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경제 상식 정도로 듣지 마십시오. 이건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은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 즉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은행이 진짜 돈을 버는 방식은 돈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없는 돈을 장부상에 찍어내서 여러분에게 빚을 지우고 그 빚을 영원히 갚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빚의 성이 무너져 내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의 그 기묘한 고요함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니, 데이터는 그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업데이트된 미국의 국가 부채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2025 회계 연도 기준 미국 국가 부채가 37조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경단위가 넘어가는 감조차 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더 공포스러운 건 속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초당 약 6만 9천 달러, 우리 돈 9천만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듣는 짧은 10초 동안 미국은 이미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허공의 빚으로 날린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지금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돈은 경제 부양에 쓰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빌린 돈에 이자를 갚는 데만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왜 평온해 보일까요? 바로 AI 버블이라는 거대한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폭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리니 사람들은 경제가 좋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17% 급락했다가 반등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무의식 중에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파티가 곧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죠. 이 거시적인 파동은 즉각적으로 우리 아시아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2025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뜯어보면 처참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17% 넘게 급감했고 내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오직 밀어내기식 수출로 버티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남의 집 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2025년 이 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9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영끌로 버티고 있는 부동산과 반도체 수출이라는 외줄 위에서 고개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 미국의 AI 거품이 꺼져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면, 혹은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발작을 일으켜 한국의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그 순간 1950조 원의 뇌관은 터지는 겁니다. 베트남에 계신 교민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이 2025년 수출 호조를 보이며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고 있지만 베트남 경제의 400억 달러 수출 실적은 결국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야 유지됩니다. 글로벌 수요가 꺾이는 순간 베트남의 공장들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빚이 늘어나야 돈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는 부채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경고하는 첫 번째
매크로 웨이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고장 난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구조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기계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고장 나버렸는지 그 내부 회로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 실패니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니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애초에 고장 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적인 기능 그 자체입니다. 시계를 1971년 8월 1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 퇴환 정지를 선언한 그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신용화폐 시스템입니다. 이전까지 돈은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돈은 종이 조각, 아니 그저 컴퓨터 화면상의 숫자에 불과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은행은 제한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면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명목에 극히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 9천만 원 이상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 대출받은 사람은 또 다른 은행에 돈을 넣고 그 은행은 또다시 대출을 일으킵니다. 이를 신용창조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합법적 위조 지폐 발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중에는 실제 존재하는 돈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이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한한 성장입니다. 은행이 돈을 찍어내 대출을 해줄 때 원금은 창조하지만 이자는 창조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에 원금 100조 원이 풀렸는데 갚아야 할 돈이 이자 포함 110조 원이라면 나머지 10조 원은 어디서 구할까요? 누군가가 또 빚을 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즉, 누군가는 반드시 파산해야 나머지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의자 뺏기 게임이 바로 자본주의 금융의 본질입니다. 지난 50년 동안은 인구도 늘고 생산성도 폭발적으로 성장했기에 이 게임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빚을 내줄 다음 타자가 계속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현재 이 메커니즘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구조적 원인은 인구 절벽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심지어 유럽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소비를 해줄 청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사는 괴물인데 먹이가 끊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단순히 정책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가 만든 예정된 붕괴인 이유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아파트를 더 비싼 가격에 받아줄 다음 바보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 연준 Fed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제로 금리의 중독입니다. 15년 가까이 돈을 공짜로 뿌려대면서 시장에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대출로 연명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이 붙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이 좀비 기업들과 상업용 부동산이 연쇄 부도를 일으킵니다.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빚의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 단계, 즉 부채 디레버리징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돈을 풀어서 해결했지만 지금은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부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보았듯 디지털 뱅크런은 빛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은행이 당신의 돈을 지켜주는 곳이라고 믿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은행은 당신의 신용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레버리지 기계일 뿐입니다. 이 고장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부와 언론은 연착륙을 이야기하지만 엔진이 꺼진 비행기에게 연착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추락의 각도와 충격의 크기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현실을 증명할 숫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가운 데이터로 이 붕괴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들이대겠습니다. 감정을 거두십시오. 희망 섞인 뉴스, 헤드라인도 끄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오직 차갑고 냉혹한 숫자, 그 자체만을 마주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 뜬 빨간색, 파란색 차트들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데이터, 장당히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경기 침체의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로 꼽는 것이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차이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돈을 오래 빌려주는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2년 이후 시작된 역전 현상이 2026년인 지금까지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거나 아주 일시적으로만 정상화되는 척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역전 현상이 길어지다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때가 경제가 붕괴하는 D-Day였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를 침체의 신호탄이라 부르지만 저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라 부릅니다. 채권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박살날 것이기에 장기 금리가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 데이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오피스 공실률이 30%에 육박한다는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건물 3곳 중 한 곳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은행의 위기일까요?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가진 대출 자산의 70%가 바로 이 상업용 부동산에 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비면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건물주가 파산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건물을 처분해야 하는데 살 사람이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반토막이 났는데 장부상에는 여전히 고가로 기록해두고 버티는 것. 이것이 지금 미국 은행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한국의 가계부채 DS, 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한개 차주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210만 원을 은행 이자와 원금으로 바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밥 먹고 숨만 쉬어도 적자인 인생이 300만 명에 육박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영업자 폐업률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의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빚을 못 갚아서 강제로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데이터, 베트남의 환율과 회사채의 만기 도래액입니다. 2026년 초 베트남 동화폐 가치는 달러 강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부동산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만기가 올해 대규모로 돌아옵니다. 이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또다시 빚을 내서 빚을 막는 롤오버를 해야 하는데 글로벌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한 이 폭탄 돌리기는 멈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불안을 한 방에 증명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금, 골드 가격입니다. 온스당 $3,000를 넘보고 있는 금값은 단순한 투기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팔고 금을 사 모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이화폐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고 환호할 때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금고의 금괴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고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으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에게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가 오는 날 가장 먼저 우산을 뺏어갑니다. 지금 데이터는 이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우산은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숫자들 너머에 있는 진짜 고통의 현장, 우리 이웃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실을 목격하러 가야 합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현실은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우리의 살갗을 태우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앞서 우리는 거시경제 지표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마주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차트가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지갑이 얇아지는 소리는 매일 귓가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가 아닌 시장 바닥과 여러분의 식탁, 그리고 사무실 책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약탈의 현장을 목격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돈의 죽음입니다.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구매력의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현재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서울 도심에서 점심 한 끼를 제대로 해결하기도 벅찹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유행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아주 조금 올랐거나 동결되었는데 마트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열심히 일했지만 더 가난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정부와 은행이 쏟아낸 막대한 유동성이 화폐의 가치를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돈이 누군가가 클릭 한 번으로 찍어낸 돈에 의해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노동이 담긴 저축이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은 하우스 푸어의 감옥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중산층이 겉으로는 수억,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사정은 처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은행이 로그인해서 이자라는 명목으로 대부분을 빼가고 남은 돈으로 근근히 생활합니다. 집은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은행에게 월세를 내며 사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해결될까요? 지금은 거래 절벽입니다.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장부상에만 존재할 뿐 현금화할 수 없는 사이버 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베트남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의 외곽 신도시에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들이 유령 도시처럼 비어가고 있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믿음은 짓다가 멈춘 크레인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 번째는 일터의 붕괴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조용한 해고를 진행 중입니다. 2026년 AI의 발전은 사무직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 노동자가 기계로 대체되었지만 지금은 회계, 디자인, 번역, 코딩을 하던 화이트칼라 계층이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을 줄이고 있는 사람을 내보냅니다. 자영업자는 더 심각합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의 삼중고를 견디다 못해 폐업을 선택하지만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만 열어두는 좀비 자영업자가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확실성이 주는 공포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주식에 투자하자니 변동성이 너무 크고 예금을 하자니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부동산을 사자니 상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짙은 안개 속에서 대중은 길을 잃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폭락하는 주식창을 보며 한숨 짓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로 내몰렸습니다. 국가도 회사도 은행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여러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금은 늘어나고 자산 가치는 불안정한 이 상황. 이것이 바로 매크로 웨이브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폭풍구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소수의 승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앞으로 1년의 시나리오와 여러분이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누군가는 몰락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부의 주인이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대다수의 서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헐값에 넘길 때 현금을 쥐고 기다리던 소수의 자산가들은 그 자산을 주워 담아 부를 수십 배로 불렸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파멸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파도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탑승해야 할 구명정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향후 6개월에서 1년, 우리는 2개의 거대한 파도를 연달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디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와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면 시장에는 갑자기 돈이 마르게 됩니다. 신용이 경색되고 은행은 대출 회수에 나설 것입니다. 이때 자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폭락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서 자산을 던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충격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파도는 그 뒤에 옵니다. 시스템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면 미 연준 Fed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결국 백기를 들 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피벗,
RP 피벗, 정책 전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파도, 인플레이션 2차 폭등입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실물 자산의 가격이 미친 듯이 솟구치는 단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의 현금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달러 확보입니다. 위기의 순간 전 세계 자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이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한국 원화나 베트남 동화 같은 신흥국 통화는 위기 시 환율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자산의 30% 이상을 달러 예금이나 달러 당위 채권 (TBR) 형태로 보유하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다가올 폭락장에서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줍기 위한 총알을 장전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이 피를 흘릴 때 오직 달러를 쥔 자만이 사냥에 나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진짜 돈인 금골드, 으로의 피신입니다. 중앙은행이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하면 화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은 5,000년 동안 인류가 합의한 불변의 가치, 바로 금입니다. 지금 금 가격이 비싸다고요? 종이돈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할 때 금의 가격은 천장이 없습니다. ETF 같은 종이금보다는 실물금 혹은 금광기업 관련 주식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구매력을 보존해줄 마지막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빚 다이어트입니다. 지금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빚은 상승장에서는 부의 증폭기지만 하락장에서는 여러분의 숨통을 끊는 흉기가 됩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부채 비율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납작 엎드려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에 주목하십시오. 특히 만기가 긴 장기 채권, TLT 등은 경제 위기가 닥쳐 금리가 급락할 때 가장 큰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자산입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국채 가격은 오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주식만 있다면 그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국채라는 강력한 에어백을 설치하십시오. 여러분, 은행은 여러분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척하지만 비가 오면 그 우산을 걷어차고 자신들만의 성으로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법을 알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매크로 웨이브는 자비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는 이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생존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고 전략입니다. 이것이 제가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서 읽어낸 마지막 경고이자 여러분께 드리는 간곡한 제안입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